점점 더 대기업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는 지난 20년 동안 발생한 장기 트렌드거든요.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지 않나.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재밌는 점이 사실 총 자영업자의 수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 근로자 중에서 근로소득을 버는 근로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뒤집어 얘기하자면은 예전에는 정말 자영업자의 영역이 굉장히 컸다면 이제는 개인 사업자의 영역은 점점 더 좁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악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오늘 뭐 무거운 얘기들 좀 내려놓고 오늘은 좀 맛있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점심시간에 약속이 특별히 없으면은 편의점을 갑니다. 가면은 그 해자로운 그 김혜자 씨가 그려져 있는 도시락도 먹고, 요즘에는 이제 흑백 요리사 관련한 요리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어지간한 식당보다 메뉴가 훨씬 더 다양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주로 다루는 분야가 맨날 무슨 화학이니 무슨 조선이니 막 무거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삶과 직결되어 있는 소비 트렌드 관련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뭐라고 소개를 드려야 될까요? 뭐 돈슐랭? 김영준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 권의 이제 경제경영 관련된 책을 쓴 작가이자 그리고 이제 2021년부터 MBC 유튜브 채널인 일사F에서 돈슐랭이라는 코너를 이제 4년째 김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비위키? 네네, 개인 채널도 있는데 이제 바비위키라는 채널이 있고요. 대신증권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대신증권에서도 이제 뭐 저를 섭외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주로 하는 게 저기죠. 그 소비 트렌드.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돈슐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름이 이제 그 채널 컨셉이 그렇다 보니까요. 이제 먹는 거 관련 위주로 먹고 우리가 마시는 것 위주로 기업과 제품들, 브랜드를 이제 소개하는 거고요. 예. 대신증권이나 개인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기업에 관한 이야기들, 다채로운 기업에 관련된 다채로운 이야기들, 성공과 실패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편의점 가면 뭐 먹어야 됩니까? 요즘에. 편의점이요? 제일 고민돼. 너무 종류가 많아요. 이제 사실 연말이니까 연말에 편의점에서 이제 찾기 좋은 것은 아무래도 술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술도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뭐 편의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확실히 술의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해졌습니다. 아무래도 편의점이 지금 현재 소비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이제 소비 그 채널답게 가보시면 정말 다양한 그 술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어느 술이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어느 것을 많이 찾는가를 한 번에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편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새 뭐 술 종류는 어떤 술이 인기가 많아요? 지금 트렌드, 이것도 이제 그 계절성이 좀 있긴 한데, 네. 확실히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경우는 한때 굉장히 인기였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역시 판매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좀 찾기 편한 술들? 좀 저렴한 술들 위주로 찾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술 자체도 사실 소비가 많이 줄긴 했어요. 맞아요. 우리 뭐 술 엄청 먹었었는데 요즘 젊은 층들은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20대들은 정말 술 소비량이 다른 세대들이 20대였을 때 비해서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20대들의 이제 주류 소비가 다른 세대들의 20대였을 때 대비해서 20% 정도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 네. 야, 그 정도면 진짜 좀 주류업계 또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편의점에서 뭐 먹어요? 요새 뭐가 히트해요? 편의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트렌드에 따라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가장 먼저 생각은 나는 게 두바이 초콜릿이 먼저 생각나거든요. 두바이 초콜릿. 네. 예. 올 상반기 최고의 히트 아이템이 아니었나. 그래서 편의점 업계에서도 이 두바이 초콜릿이 이제 인기를 얻으니까 빠르게 제품화를 시켰죠. 그래서 상반기 한 6월, 7월쯤 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제 CU 측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이라는 것을 이제 7월쯤에 제품 발매를 했었는데 이게 출시 한 달 만에 한 200만 개 정도를 팔았어요. 200만 개? 네. 와. 200만 개가 어느 정도 팔린 거냐? 사실 CU의 대표적인 또 다른 아이템 중에 하나가 연새우유 크림빵이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이게 22년 1월에 처음 나온 건데 이때까지 누적 판매량이 6천만 개가 넘습니다. 와, 많이 팔리네. 월간 판매량으로 이제 200만 개를 넘겼다는 거는 이 연새우유 크림빵을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판매량이 그렇게 200만 개 찍었으면은 사실 쭉 길게 꼬리를 길게 이제 늘려야 했습니다. 판매량이 바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예. 계속 이제 유지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유지가 안 되고
찍고 고점을 찍고 바로 추락을 해버렸던 거죠. 두바이 초콜릿이. 네네. 연세우유 크림빵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번 고점을 찍고 계속 판매량이 유지되면서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는데 요즘에 발매되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초반에 빵 한번 터지고 나서는 판매량이 곤두박질 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CU뿐만 아니고 뭐 CU나 GS나 이제 편의점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더라고요. 신제품이 그렇게 수명 주기가 길지 않다. 성공적인 제품도 그 수명 주기가 너무 짧아졌다. 라는 게 이제 많은 이제 트렌드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뭐 특징이 좀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요새 분위기가 이게 유행이 짧아진 건지 아니면은 유행이 짧은 어떤 무엇인가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아니면 유행을 길게 타고 가는 그런 제품이 있는 건지 이게 왜 이렇게 짧아진 거예요? 이게 유행 주기가? 일단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SNS의 영향이 크다. 인스타나 뭐 그런 틱톡이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화제가 되는 것에 빠르게 관심을 가지고 빠르게 소비를 하고 빠르게 관심을 있게 된다. 이거를 이제 원인으로 꼽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경우에는 조금 이제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 이게 일상적인 소비냐, 경험적인 소비냐 이 차이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일상적 소비와 경험적 소비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연세우유 크림빵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전부터도 정말 소비를 많이 하던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잘 만들어졌다면은 사실 어느 정도 상시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아이템에 가까워요. 근데 반면에 두바이 초콜릿은 우리가 원래 소비하던 상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완벽히 처음 보는 상품이란 말이죠. 그런 거다 보니까 이거는 특이한 상품,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품이다 보니까 저거 한번 소비해보고 싶어, 경험해보고 싶어. 확실히 예전에는 사람들이 상품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상품만 생산해도 그게 필요하니까 사는 거였는데 이제는 필요해서 소비한 게 아니라 상품 수가 너무 많아지고 공급자도 너무 많아지고 상품도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부족해서 소비한 게 아니라 나의 경험을 위해서 소비한 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사실 두바이 초콜릿의 인기도 저는 그것 때문이라 보고 있거든요. 초콜릿은 너무 흔하지만은 두바이에서 온 초콜릿 뭔가 특이한 것 같은데 근데 안에 내용물도 보면은 굉장히 좀 특이한 내용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콜릿 하면은 안에 아몬드로 채운다든지 캐러멜로 채운다든지 뭐 그런 걸 생각이 마련인데 두바이 초콜릿 같은 경우는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거의 카다이프라 가지고 중동에 있는 이제 가느다란 면에다가 피스타치오를 채워놨어요. 피스타치오 가루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색적인 초콜릿 맛이 나는 거죠. 가격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비쌌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지만은 그 정도는 내가 한번 경험 삼아서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불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렸지만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궁금하지가 않은 거죠. 경험적 소비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경험적 소비는 그렇게 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소비하고 끝인 거거든요. 한 번 소비했으니까 그렇게 판매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시중에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워낙 물건도 다양해지고 해서 사람들의 소비 트렌드가 경험적 소비로 넘어갔다라는 그 단어 자체는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이거를 마케팅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패턴들을 보니까 경험적 소비로 대박이 나는 게 뭐 꼭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경험적 그렇죠. 소비는 워낙 짧으니까.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경험에 의해서 소비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게 된다. 이제 일반적인 제조업들이나 일반적인 뭐 상품을 파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재구매율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재구매율. 네. 모든 기업들이 재구매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식당들도 재구매율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재방문율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근데 경험적 소비란 건요. 재구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재구매로 거의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올해 하반기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아이템이 뭐였냐고 물으면은 사실 흑백 요리사. 흑백 요리사. 네, 흑백 요리사 관련 아이템들이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저도 해물 볶음 짬뽕 이거 많이 먹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좀 많이 사 먹긴 했었습니다. 뭐 흑백 요리사 관련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소비하는 거죠. 근데 소비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몰렸으니까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판매가 지속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사실 내년만 되더라도 흑백 요리사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올드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확실히 트렌드가 정말 금방금방 변한다고 느끼는 게 지금 이제 더 이상 흑백 요리사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이미 9월, 10월 이때 정말 많이 얘기하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네. 요새 편의점 가도 오징어 게임 붙어 있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트렌드에 따라 빨리빨리 변하니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경험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좋다고는 얘기는 하지만은 판매자, 생산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곤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신제품을 개발하는 게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쵸. 돈도 많이 들고요. 예. 근데 그 판매 한번 개발해내고 성공시키는 것도 힘든데 성공시켜봤자 제품의 수명 주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기다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고 거기다 많은 공을 들여야만 겨우 판매를 이어갈 수 있던 거죠. 훨씬 그 뭔가 상품 기획을 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으네요. 그럼 이게 꼭 이게 편의점 아니더라도 그 우리가 뭐 진짜 뭐 유명한 거라고 해서 막 가서 한 번씩 먹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까 있죠. 얘기했을 때 런던 베이글 같은 경우도 진짜 줄 서서 사고 너무 오래 줄을 서야 되니까 한번 가면은 막 왕창 사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데서는 좀 어떤 식의 소비 패턴들이 나타나요? 이게 올 초만 하더라도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베이글의 판매를 주도했던 그런 브랜드가 있죠. 예. 가게 점포가 많지 않았습니다. 가게 점포 많지 않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어요. 거기 베이글 맛있다더라.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였고 예. 그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섰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3-4시간 줄을 섰어야 됐어요. 3-4시간. 저희로서는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웨이팅이긴 한데 뭐 그렇게 줄을 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줄을 서셔가지고 들어갔으니까 기회비용이 아깝잖아요. 내가 3-4시간 섰는데 그쵸. 베이글 하나만 사고 나올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무조건 10만 원, 20만 원씩 사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포 수가 적어도 매출은 굉장히 높을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제 여러 군데 점포 수가 생겨나기도 했고 확실히 예전보다는 사람들이 베이글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험적인 소비를 위해서 소비를 하고 어느 정도 해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새롭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대기 시간이 너무 짧아졌습니다. 이제 예. 정말 대기가 아예 없는 것도 있고요. 한 30분 있는 것도 있어요. 물론 30분 대기도 짧은 건 아니지만은 그쵸. 예. 예전에 3-4시간 대기하던 거에 비하면은 정말 엄청나게 짧아진 거죠. 예. 그럼 30분 정도, 심지어는 줄 없는 것도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예전처럼 10만 원, 20만 원씩 사오겠어요? 그냥 적게 사고죠. 하는 거죠. 그리고 줄을 안 서니까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지도 않는 거죠. 와, 이게 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그렇겠어요. 막 줄 엄청 길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니 사업을 좀 확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사업을 확장을 하면 매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정말 어려운 게요. 우리가 경험적인 소비가 중요하다. 경험적인 소비로 방향성을 나가야 되고 그런 소비자를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2010년대부터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예. 정말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게 경험적 소비가 중요시되면은 확장이 안 된다는 거죠. 확장을 할 수 없어.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적으로 확장을. 왜냐하면 사람들이 질려버리고 한번 소비했으니까 더 이상 찾지 않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험적 소비가 뭐 새로운 소비 트렌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많은 업체들이 이제 그 경험적 소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경험적 소비는 말 그대로 경험하고 나면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안 가죠.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고서 결국은 다시 신라면 먹고 너구리 먹는 것처럼. 그렇죠. 익숙한 소비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소비로 찾아가거나요. 지금 보면 확실히 소비가 양극화되었다. 사람들 사이에 소비가 양극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 평소에는 이제 라면 먹고 김밥 먹고 이런 사람들도 돈 아꼈다가 되게 고급 식당 간다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비가 양극화되었다는데 이거 자체가 일상적인 소비에서는 최대한 돈을 아끼고 경험적인 소비에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인 이게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고수익을 위해 고수익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경험적 소비를 이제 노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이때까지의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더 어려워진 상황인 거죠. 경쟁자도 많아졌고 사람들이 재구매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변화하지, 계속 이 컨셉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편의점이나 이런 거는 워낙 이제 큰 기업에서 하니까 이걸 그때그때 그냥 어떻게든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계속적으로 상품 기획을 한다 그러면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빨리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때 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사실 뭐 일상적인 상품을 판매하고 계시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사실 고민하실 것은 없을 텐데요. 경험적 소비를 하는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확실히 계속 뭔가 변화를 주는 여지가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미슐랭으로 유명한 이제 스타 식당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계절마다 메뉴를 바꾸거든요. 계절마다 메뉴를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계절에 가장 신선한 재료를 찾는 것도 있지만은 예. 메뉴를 바꾸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질 않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한번 먹어봤으니까. 네, 먹어봤으니까 메뉴가 바뀌었으니까 그래 그럼 다시 한번 가봐야지. 거기 저번에 갔을 때 괜찮은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바뀌면 또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계속 뭔가 새로운 걸 던져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편의점에서 계속 뭔가 이벤트와 뭐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신제품을 계속 개발하고자 몇 개월 단위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것도요. 야, 이거 참 지랄 맞은 상황이네요. 일상적인 소비를 하는 거는 스테디하게 팔리긴 하는데 거긴 돈을 안 써. 그렇죠. 그리고 경험적 소비를 해야 한 번에 돈을 많이 쓴대. 그래서 경험적 소비로 갔어. 그랬더니 한 번 해보고 안 한대.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실제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결국 SNS 때문입니까? SNS의 영향력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과시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SNS를 통해 발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과시욕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과시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를 표현하자고 하는 그 매개체로 SNS를 쓰는 거고 그게 SNS를 통해서 모든 자기의 표현 욕구와 과시 욕구를 드러내다 보니까 거기 어울릴 만한 것을 전시해 놓는데 거기 전시해 놓기에는 일상적인 김밥을 먹은 걸 올려놓겠어요? 아니면 좀 특별한 경험적인 소비를 올려놓겠어요? 경험적인 소비를 올려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확실히 조금 더 이런 방향성의 속도에 박차를 가한 게 SNS인 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생각해 보자면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뭐 지금 현재 경제가 예전만치 않다, 뭐 많이 어렵다 얘기하지만은 좀 더 긴 타임라인으로 2000년대와 비교해 보자면 우리나라 국민들 엄청나게 잘 살게 됐거든요. 예, 예. 2000년과 지금과 비교해 봐도 1인당 GDP 자체가 거의 3배 가까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람이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요. 그만큼 소비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소비가 늘어나면 자신이 일상적으로 이제 하던 거에 비해서 뭔가 고급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예,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매장 단위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거를 상권 단위로 보게 되면은 요새 뭐 힘들다는 얘기 많이 좀 있었고 얼마 전에 저희가 신촌 지나가다 보니까 2대 상권이 거의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요새 좀 상권들은 좀 어떻습니까? 확실히 상권이 이제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특히나 올해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 이슈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덜 쓰게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주머니 이슈라는 거는 그 정치적인 이슈를 얘기하시는 정치적인 거죠? 이슈도 예, 있고요. 경제적인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상권이란 건요. 임차인들의 이 지불 능력에 따라서 상권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좀 다른 관점이네요. 보통 일단 상권이라 그러면은 뭐 유동 인구가 많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김 작가님은 임차인들의 그 네네. 임대료를 낼 여력이다.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사실 이제 뭐 말씀하신 유동인구 맞습니다. 유동인구가 상권에 유입되어 가지고 돈을 쓰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뭐 임대료를 내니까 그렇게 네. 연결되는 건데 결정적으로 이제 저는 임차인의 지불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는 사실 특히나 이제 상권 쪽에 보면 오프라인 그런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요 판매가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 장사를 하는데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웬만하면 이제 어지간하면 온라인 이커머스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오프라인이 가진 이제 그런 매출 발생 능력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팝업 스토어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것도 팝업 스토어도 참 재밌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는 팝업 스토어가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또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자면은 사실 온라인 광고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와 팝업 스토어. 팝업 스토어, 그러니까 저는 팝업 스토어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게 팝업이라 그러면 뭐 길어야 일주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인테리어 다 해가지고 일주일 하고서 그 문 닫아버리면 어차피 구매는 온라인으로 하는데 네. 그 팝업 해갖고 일주일 팔아봐야 뭐 얼마, 지금 양말님이 더현대 팝업 얘기하시는데 저기 앞에 가면 맨날 팝업 하거든요. 많이 하죠. 그러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좋은 인테리어들을 해놓고 거의 한 3, 4일 하면 다 빼버리고 그럼 근데 거기서 뭐 물건 팔아서 줄 아무리 서봐야 3일 파는 건데 그게 뭐 그게 돈이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돈은 안 되죠.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뭐 임차인들 중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임차인이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렇게 팝업 스토어인데 예. 팝업 스토어는 제품 판매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제품 홍보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브랜드 홍보와 제품 홍보요. 이것도 참 트렌드가 정말 놀라운 게 아니 근데 그 오는 사람들 뭐 아무리 줄을 서도
몇 명이나 온다고 그 돈을 써서 오프라인 그걸 홍보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여기서 또 SNS가 힘을 발휘합니다. 거기 가서 신기한 게 있다. 특히나 요즘에 팝업 같은 경우는 많이 줄을 서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예. 그렇게 뭐 가서 되게 희귀한 경험, 특이한 경험을 했다. 그럼 인스타에 올리겠죠? 혹은 또 SNS에 올리겠죠? 그럼 아. 그거 자체가 확산적인 광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이거 멋있어, 이거 굉장해라고 찍어 올린 것들이 공유가 되고 예. 더 많은 사람들에 퍼져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전파 효과가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온라인 광고를 집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일일이 다 집행하자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이 그렇게 만들어놨을 때 여러 명들이 몰려오고 그걸 SNS에 공유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자발적으로 공유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으로 광고를 해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홍보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홍보물을 만들어 갖고 온라인 광고를 돌려. 그러면 일단 전파도 잘 안 될 뿐더러 광고가 별로 없어. 근데 오프라인 광고를 해. 그럼 보러 오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지만 그 사람들이 다 각자 가서 SNS에 올려갖고 온라인 홍보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아, 팝업 가시는 분들 이용당하시는 거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광고 산업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예. 온라인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광고 다들 너무 많잖아요. 이제는 광고를 다들 사람들이 피하려고 광고가 예. 있다면 거부감부터 들기 마련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피하고자 하고 싶은데 팝업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체험 자체를 이것도 경험입니다. 예. 경험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 놨어요.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는 거죠. 왜냐 내가 즐거운 것을 공유하고 이 멋진 것을 내가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광고 효과도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광고가 사실 유튜브 초창기만 하더라도 뭘 올리기만 하면은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왔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조회수가 잘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광고 효과도 예전에 비해서는 어려워요. 투입이 예를 들어 투입을 1,000원 했다. 그럼 예전에는 한 5,000원, 8,000원 이런 효과를 거뒀으면은 지금은 한 1,200원 정도의 효과를 거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광고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 뭐 빈 공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요. 뭐 워낙에 이커머스가 발달해 있고 뭐 빈 공간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공간을 잘 꾸미게 나면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면서 팝업 스토어가 굉장히 늘어났고 그 팝업 스토어들이 늘어나면서 뭐 사람들이 또 여기서 또 연관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상과가 또 이제 굉장히 큽니다. 팝업 스토어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서울 성수동이거든요. 예, 예. 성수동이 정말 놀라운 게 사실 판매나 그냥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상권들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권들은 지금 현재 소비가 아무래도 부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성수동 같은 경우는 예외죠. 왜냐하면 거기는 파는 곳이 아니고 경험만 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아까 경험은 일회성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경험도 예. 소비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뭐 굉장히 뭐 잘 되는 상권이 있어도 거기 하나 가게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는 있어요. 물론 그렇죠. 장사가 안 되면 좀 빨리 접겠지만은 예, 예.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을 정도로 유명한 가게라면 기본적으로 3에서 5년 정도는 간단 말이죠. 예, 예. 근데 팝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뭐 3, 4개월 했지만은 지금은 일주일, 2주이면 접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갈 때랑 다음에 갈 때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 마치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계절마다 바꾸는 것처럼. 근데 거기는 주마다 바뀌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성수동이라는 그 지역 자체를 하나의 샵이라고 봤을 때 네. 메뉴가 매주 바뀌는 레스토랑 같은 게 되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팝업을 이제 진행하는 대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기가 골라서 갈 수 있어요. 거길 다 못 돌아요. 자기가 보고 자기 취향에 맞게 골라서 가야 되는 지역인 거죠. 그러면 갈 때마다 다른 느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와,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의 박람회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렇죠. 네, 박람회장에서 한번 싹 돌고 나면 그 다음엔 다른 박람회를 갔을 때처럼 이렇게 쫙 또 다른 그 상품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네. 와, 그러면은 신선함, 네네. 상권의 신선함이 매주 보충이 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네요. 근데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진짜 판매를 해서 돈을 벌려 그러는 목적보다는 제품을 홍보하고 뭐 그런 목적이라 그러면은 거기에 돈이 좀 많은 회사들, 아까 임차인 이 돈이 좀 많은 데여야 되겠어요? 그렇죠. 확실히 돈이 많이 있는 기업들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보면은 유명한 대기업들, 뭐 음식 기업들만 하더라도요. 뭐 농심부터 해가지고 뭐 CJ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뭐 패션 기업들도 들어가 있고 대부분 다 규모가 있는 기업이에요. 참
개인적으로 이제 재밌는 현상이라 생각하는 게 제가 첫 책을 2017년에 골목의 전쟁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그때 예. 당시에 그 자료 조사를 하면서 성수동을 돌아다녔을 때 그때가 2015년 16년이었거든요. 돌아다녔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 거기는 중공장지대니까 사실 규모가 너무 크거든요. 이건 개인 사업자가 거기 뭔가를 이제 디벨롭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곳이다. 이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투자자 그리고 기획력이 있는 투자자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졌죠. 정말로 기획력 있고 자본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고 디벨로퍼들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기업들이 팝업 스토어를 차리면서 정말 매달 바뀌는 공간을 만들어낸 거니까요. 김 작가님,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경험적 소비라는 게 좀 빨리 사라지는 거기도 하지만 이게 경쟁이라는 게 사실 뭐 기술 경쟁 이러면은 뭐 특허도 있고 뭐 영업 기밀도 있고 뭐 그런데 이 경험적 소비는 많이 베낄 수도 있고 식품도 이제 누가 하나 잘 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따라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쪽에서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베끼는 거를. 일단 카피는 워낙에 뭐 늘상 벌어지는 일이라서요. 뭐 어쩔 수 없다. 사실 뭐 카피를 대놓고 카피를 한다면 저 사람은 약간 상도일을 어긋났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카피한 건 막을 수는 없어요. 특히나 이제 레시피 같은 것도 사실 뭐 특허로 보호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어떤 경험할 수 있는 가게들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가지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흑백 요리사에 나온 식당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예. 거기 식당에서 파는 음식들을 어느 정도 레시피를 흉내내가지고 카피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럼 카피하는 가게에 사람들이 많이 갈까요? 아니면 진짜 흑백 요리사 셰프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갈까요? 흑백 요리사가 운영하는 셰프들의 가게에 갈까요? 왜냐면은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험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브랜드죠, 그게. 그러네요. 네. 짝퉁을 소비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진짜를 놔두고. 근데 이게 제가 바비 위키 보다가 산업 스파이들이 경쟁사의 기밀을 훔치는 방법이라는 에피소드가 있던데 네. 그런 거는 뭐 베껴서 좀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베껴서 잘 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 콘텐츠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어떻게 베낀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를. 예. 뭐 이제 레시피를 베끼기도 하고 스타일을 베끼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없다는 거고 이걸 얼마나 잘 어느 정도 카피나되 어떻게 다르게 팔 수 있냐가 가장 핵심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이제 뭐 라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라면은 비슷하게 매운 라면 계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매운 라면 계열들이 많이 있지만은 각각에 보면 생각해 보시면은 각자가 가진 고유한 특징들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고요. 예. 예, 저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햄버거를 이제 예시로 많이 들거든요. 보통 보면은 맥도날드 햄버거가 거의 전 세계 모든 프랜차이즈 햄버거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밸런스가 좋아요. 가장 밸런스가 좋습니다. 일단 미국 햄버거 시장으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기서 좀 더 헤비하고 그릴을 굽고 좀 더 이제 고기 가득하게 좀 크게 나가는 게 이제 버거킹의 와퍼 스타일이고요. 예. 이걸 좀 더 캐주얼 다이닝, 좀 더 고급스럽게 해보는 건 어떨까? 이게 쉑쉑 버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햄버거지만 여기에서 각자만의 포인트를 줘서 더 변화를 주고 거기서 차별화를 시키고 사실상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다르게 인지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생수 같은 경우라도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 진짜 생수는 똑같지. 맛도 똑같고. 예. 물론 소비자 이제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요. 한 30% 정도의 소비자는 이 물의 맛을 감별해낼 수 있다는 게 드러나긴 했었어요. 근데 70%의 소비자는 구분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실 에비앙을 먹든 아이시스를 먹든 뭐 그냥 물이잖아요. 물이죠. 네. 근데 그 브랜드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같은 물이라 인식하는 게 아니고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식당에서 재료를 다루는 방식들도 비슷해요. 이거는 그냥 돼지고기로 만든 요리입니다 하는 거보다 제주도산 흑돼지로 만든 요리입니다. 제주도산 흑돼지 18개월 키운 흑돼지로 만든 요리입니다. 그럼 뭔가 좀 차이가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달라 보이는 거잖아요. 예.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브랜딩이고 마케팅이고
그리고 어떻게 생존할 수 있냐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브랜드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그 경험들이 쌓여가는 과정이고 그 브랜드 자체를 소비하는 것도 좀 있으니까.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오늘 사실 차가운 골목 상권 그래도 뜨거운 아이템을 주제로 하려고 그랬던 건 요새 내수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안 좋죠. 뭔가 이게 소비자들이 좀 더 소비를 할 수 있게 그 좀 내수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게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개인 사업자 단위에서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트렌드는 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장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전보다 더 능력 있고 기술력 있는 이제 뭐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의 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일상적인 소비와 경험적 소비로 말씀드렸는데, 경험적 소비는 이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고, 일상적 소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건 대기업의 영역에 가깝거든요. 대량 생산하고 어떻게 더 싸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좀 더 효용성 있게 만들 수 있는가, 싸고 효율성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되고 있고, 점점 더 대기업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는 지난 20년 동안 발생한 트렌드거든요. 장기 트렌드거든요.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지 않나.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재밌는 점이 사실 총 자영업자의 수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전체 근로자 중에서 근로소득을 버는 근로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뒤집어 얘기하자면은 예전에는 정말 자영업자의 영역이 굉장히 컸다면 이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근로소득자가 되면서 노동자가 되면서 점점 더 그 영역이 넓어지고 개인 사업자의 영역은 점점 더 좁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차가운 골목 상권의 내수 시장이 내년에도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뭔가 이제 가고 싶은 곳 그리고 재구매를 하고 싶은 그런 매력, 결국 브랜드와 어떤 경험적 소비, 경험을 다시 하고 싶은 그런 소비,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리브랜딩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참 그렇게 가서 즐거움을 경험을 했다면 다시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이 어려운 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지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권이었습니다.